루이스 해밀턴은 멕시코에서 열리는 1차 자유연습에 결장하고 그 자리는 페라리 소속 안토니오 푸오코가 대신할 예정입니다. 페라리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틴에서 르클레르가 3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페라리가 레드불과 0.5초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프레데릭 바서의 발언도 살펴보겠습니다. 토토 볼프가 세계 대회에서의 경쟁에 대해 베르스타펜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보다 유리하다고 한 발언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를로스 사인츠가 받은 페널티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지의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멕시코 그랑프리의 첫 자유 연습 세션에서 페라리를 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팬들을 당황하게 한 소식이지만 마라넬로의 명확한 선택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유 연습에서 SF-25를 올 운전할 사람은 페라리 내구 프로그램의 드라이버이자 2024년 르망 24시간 레이스 우승자인 안토니오 푸오코입니다. 네, 그 사람입니다. 수년간 페라리와 연관되어 있었지만 공식 주말에 포뮬러 1차에 오르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의 개인 테스트를 했지만 안토니오 푸오코는 2014년에 처음으로 페라리와 함께 포뮬러 1 테스트를 했고 그 이후로도 테스트 드라이버와 시뮬레이터의 핵심 인물로서 뒤에서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트랙에 돌아와 루이스 해밀턴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해밀턴이 1차 자유연습을 건너뛴 걸까요? 이유는 규정에 있습니다. 각 팀은 페아의 규정에 따라 매년 최소 2회 루키 드라이버, 즉 경력상 2회 이상의 그랑프리에 참가하지 않은 드라이버를 참가시켜야 하며 이 드라이버는 1차 자유연습 동안 경주해야 합니다. 샤를 르클레르는 이번 시즌에 이미 2번 운전대를 양보했습니다. 4월 바레인에서는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의 유망주 디노 베가노비치에게, 그리고 다시 오스트리아에서 그곳에서 베가노비치는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집니다. 이제 해밀턴이 차례를 건너뛸 차례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푸오코가 멕시코시티의 에르마노스 로드리게스 서킷에서 금요일에 SF-25를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안토니오 푸오코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려 이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멕시코 FP1에서 트랙에서 뵙겠습니다. 해봉시다. 짧고 직접적이지만 감정이 가득한 메시지입니다. 그에게 이는 2018년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페라리 유망주에서부터 르망 승리의 시뮬레이터와 키맨으로서의 역할을 거쳐 포뮬러 1 경주용차의 운전대를 잡게 되는 일종의 완성된 원입니다. 해밀턴은 시즌 마지막 단계에서 유일한 희생자가 아닐 것입니다. 페라리는 파이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른 루키와 함께 2개의 필수 주행을 아직 완료해야 합니다. 멕시코 이후에는 4개의 그랑프리가 남습니다. 브라질, 카타르,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아부다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브라질과 카타르는 단 하나의 자유 연습 세션이 있는 인스프린트 주말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도시 서킷이라서 신입 드라이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남은 유일한 옵션은 시즌 마지막 경기인 아부다비로 이곳에서 아마도 또 다른 젊은 드라이버가 해밀턴이나 르클레르의 자리를 대신하여 규정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매우 가능성 있게 다시 해밀턴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결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안토니오 푸오코는 웩팀의 핵심 인물이며 페라리 프로젝트에 대한 매우 깊은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SF-25의 운전석에 앉히는 것은 트랙에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시뮬레이터 및 향후 포뮬러 1과 하이퍼카 두 프로그램 간의 협력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가 포뮬러 1과 내구 레이스라는 두 가지 레이싱 영혼을 얼마나 더 통합하고 싶어 하는지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면서도 매우 전략적인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오스틴에서 포디움에 오른 후 샤를 르클레르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사실 페라리 내부에는 긴장감이 있지만 오스틴의 포디움에서 샤를 르클레르는 분명하게 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팀에 대한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페라리가 미디어의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된 몇 주 후 크리스찬 호너의 도착 소문부터 프레데릭 바서의 미래에 대한 의문까지 직접적이고 거의 해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르클레르가 반복했듯이 전혀 실체가 없는 소문입니다. 모든 것은 미국 그랑프리 며칠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존 엘칸 회장은 바서에게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페라리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추측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겼습니다. 몇몇 미디어는 그 발표의 시기를 레드불의 전팀 프린서펄인 크리스찬 호너가 바로 마라넬로에 오게 된다는 소문과 연결지었습니다. 바서는 그 나름대로 엘칸의 발언은 나를 위한 것보다 제3자를 위한 것이라고 아이러니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아하게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다가옵니다. 르클레르는 헬멧을 쓰고 출발하여 란도 노리스와 경주 내내 싸우고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6경기 만에 오르는 포디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는 경주에서 근성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금요일부터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1차 자유연습에서 기어 문제와 몇 바퀴에 걸친 문제, 그리고 어려운 주말을 보았지만 그가 직접 설명했듯이 팀은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회복해가며 예선에서 밸런스를 조정했습니다. 성과를 찾아내고 정말 탄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포디움에서 미소 뒤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 페라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만함도 공포도 없이 오직 결과만 있습니다.
르클레르가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할 때 그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팀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주 동안 패덕에서는 불안정하고 분열된 페라리가 수뇌부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세우르는 이미 단연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부 분위기는 묘사되는 것과 다릅니다. 르클레르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부는 쉽지 않았지만 이 포디움은 우리가 압박이 있을 때에도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명확한 신호입니다. 주변에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팀은 작업하여 결과를 가져옵니다. 노리스와의 대결은 오스틴 경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두 명의 젊은 드라이버, 둘 다 깨끗하지만 단호한. 경기 내내 르클레르와 노리스는 최소한의 격차와 한계의 전략으로 포디움을 겨뤘습니다. 결국 샤를은 2위를 내줘야 했지만 그 3위는 단순한 컵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페라리가 많은 이들에 의해 기술적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는 힘과 단결의 메시지입니다. 이 결과로 르클레르는 현재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5위이며 제조업체 챔피언십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2위를 위한 경쟁에서 페라리, 레드불, 메르세데스 간의 점수 차이는 단 10점에 불과합니다. 경기마다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싸움이며 이는 각 포인트를 결정적으로 만듭니다. 오스틴 이후 르클레르의 말은 단순한 언론에 대한 반응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마라넬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팀은 복잡한 순간을 겪을 수 있지만 방향은 올바르고 드라이버리 프로젝트를 믿는 한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함께 작업하면 결과가 올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숙한 톤으로 논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팀을 확고히 방어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소문과 이름, 최고 경영진의 가능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동안 샤를 르클레르는 포디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반응했으며 이는 단순한 3점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이 페라리가 정말 안정성과 지속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주말 멕시코에서 압박이 다시 가중될까요? 페라리는 시즌 이 시점에서 레드불보다 0.5초 뒤처져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 이후로 맥라렌보다도 강력한 첫 번째 힘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스틴 경기는 맥라렌의 출발 위치에 영향을 받았고 특히 르클레르 뒤에 있는 노리스 때문에 경주 페이스는 페라리의 성능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빨간 차는 분명히 셋업 관리에서 한 발자국 나아갔습니다. 미국 그랑프리는 SF-25가 성장했음을 확인시켜줬지만 여전히 레드불보다 한 바퀴당 0.5초 느립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포뮬러 1에서 0.5초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마라넬로에서의 스프린트 레이스 이후 그들은 차량의 셋업을 수정하기로 결정했고 그 움직임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SF-25가 고속 코너 시퀀스에서 정확성과 안정된 공기역학이 필요한 스네이크에서 속도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즉 페라리는 더 균형 잡힌 차로 돌아왔고 타이어 관리는 개선되었으며 르클레르와 해밀턴 모두 두 번째 페라리로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페이스에서 베르스타펜과의 격차는 여전히 무겁고 한 바퀴당 약 0.5초입니다. 샤를 르클레르의 경기는 올바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출발할 때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한 몇 안 되는 드라이버 중 하나였지만 이 장점을 활용하여 노리스 앞에 서고 가상의 세이프티 카가 나올 때까지 선두의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두 바퀴의 중립화는 타이어를 시켰고 샤를이 이상적인 페이스를 찾고 있을 때 재출발 시 소프트 타이어의 온도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 급락하여 마모가 증가했습니다. 10번째 바퀴 이후부터 르클레르는 접지력과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코 출신의 그는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첫 스틴트에서 그는 베르스타펜보다 단 0.3초 더 느리게 돌았는데 베르스타펜은 초기 단계에 더 적합한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해밀턴은 영리한 경기를 펼쳤으며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첫 스틴트에서 타이어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밀턴이 르클레르와 노리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타이어가 과열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SF-25는 전방회전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어 특히 키 방향 전환에서 그를 불리하게 만들고 노리스와 르클레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15번째 바퀴 이후로 타이어 마모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해밀턴은 베르스타펜에 비해 한 바퀴당 3대 4텐스의 차이를 잃기 시작했고 결국 첫 번째 경기 파트를 타협된 격차로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맥라렌의 상황도 더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아스트리의 MCL 39는 전방에서 그레인 현상을 겪었는데 이는 타이어의 미세한 파손으로 인한 진동과 그립 손실을 의미합니다. 원인은 롱런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피아스트리는 스프린트 레이스에 참가하지 않아 그의 온도 셋업이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안드레아스 세이들은 이를 잘 설명했습니다. 바람과 트랙 조건이 균형과 열적 안정성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노리스는 피아스트리와의 사고로 스프린트 레이스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덜했지만 베르스타펜을 막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선두에서 맥스 베르스타펜은 매뉴얼 같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완벽한 관리, 꾸준한 페이스, 타이어는 항상 최적의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레드불의 마모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는 오스틴에서는 마모 자체보다 타이어 과열이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20번째 바퀴 이후에야 맥스는 오른쪽 후방의 약간의 미끄러짐 징후로 인해 바퀴 시간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오른쪽이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우월성은 명백하며 특히 페이스의 일관성과 타이어 열 관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경기가 끝난 후 프레데릭 바서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작자 순위에서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우리는 2026 프로젝트에 일찍 집중했지만 2025년을 2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라넬로의 전략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한편으로는 페라리가 이미 새로운 규정, 2026년 엔진 및 혁신적인 공기역학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시즌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봐서는 메르세데스를 앞서 2024년에 획득한 명예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 페라리는 많은 의문을 안고 오스틴에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말에 메르세데스에 뒤처졌고 경쟁력이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팀은 반응했습니다. 르클레르의 포디움과 해밀턴의 4위로 페라리는 단 한 주말에 27점을 획득했고 메르세데스는 러셀과 함께 8점을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작자 순위가 완전히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날 레드불, 페라리, 메르세데스는 단 10점 차이 내에 있습니다. 아부다비까지 불꽃이 툴 3자 대결이 될 것입니다. 바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점 차이 내에 3팀이 있으며 끝까지 격렬한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점수를 가져오는 2명의 드라이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널리에게 직접적인 비판입니다. 그는 좋은 경기와 복잡한 주말을 번갈아가며 이번 오스틴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외부 불운, 즉 그를 겨냥한 사인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레드불의 유키 츠노다에게도 비판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 레드불의 두 번째 드라이버로서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경기에서 해밀턴은 마지막 랩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악몽 같은 결말을 겪은 후 오스틴에서도 영국인은 결승선 몇 미터 전에서 가슴이 서늘한 상황과 타이어, 펑크 의심 속에 경기를 마쳤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싱가포르에서 해밀턴은 마지막 몇 랩에서 브레이크 결함을 관리해야 했으며 귀중한 시간을 잃고 페널티로 인해 위치도 잃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결말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페르난도 알론소 뒤로 떨어졌습니다. 오스틴에서는 같은 장면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브레이크가 아닌 더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앞쪽의 갑작스러운 그립 감소, 56번째 랩, 미국 그랑프리의 마지막 랩입니다. 해밀턴은 오스카 피아스트라리보다 7초 앞선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온하게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갑자기 우위가 7초에서 1초로 한 바퀴도 되지 않아 줄어듭니다. 해밀턴은 라디오로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 리카르도 아다미가 그에게 말합니다. 트리메트리에서는 모두 괜찮습니다. 데이터에서는 모두 괜찮습니다. 해밀턴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결승선에서는 4위를 기록하지만 라디오에서는 그의 놀라움을 모두 드러냅니다. 앞쪽에 뭔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앞쪽 그립을 정말 많이 잃었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잃을 수 있었던 공포의 한 바퀴였습니다. 경기 후 루이스는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번 코너로 접근할 때 무언가에 부딪힌 것 같았고 갑자기 끔찍한 언더스티어가 발생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거나 앞날개가 부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추월당하지 않고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한계에 다다른 타이어와 앞조에 무게두개가 실린 세팅으로 인해 작은 손상만으로도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랩 데이터를 보면 해밀턴이 단순히 트랙덱 밖에서 파편이나 마블을 밟아 오른쪽 앞쪽의 접지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그립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펑크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SF25의 밸런스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고려하면 작은 미끄러짐도 코너에서의 행동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해밀턴이 큰 위험을 무릅썼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가 더 있었다면 아마 피아스트리가 그를 잡았을 것입니다. 무서운 결말에도 불구하고 해밀턴은 4위로 경기를 마치며 페라리에 중요한 포인트를 안겼습니다. 확실한 결과지만 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차량은 마모와 타이어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첫 번째 스틴트에서 르클레르와 함께 보았습니다. 오스틴에서의 승리 후 베르스타펜은 드라이버 순위에서 피아스트리와 40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고 있지만 그 자신은 네덜란드에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잔드보르트 후에 내게 말했다면 나는 그가 바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진실을 숨기고 있는 농담입니다. 4번의 세계 챔피언은 다시 믿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2025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공식적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승리로 시즌 5승째이자 여름 휴식기 이후 세 번째 승리로 맥스는 지난 4주말 동안 오스카 피아스트리와의 격차를 64점 줄였습니다. 현재 격차는 단지 40점으로 줄었습니다. 잔드보르트에서 완전히 멀어져 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진정한 역전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베르스타펜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만약 누군가가 잔드보르트 후에 내게 말했다면 나는 그가 바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찾았고 그게 전부입니다. 몇 가지 업데이트를 도입했지만 특히 어떻게 더 잘 작동시키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매 주말마다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관리가 중요했지만 간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그립이 있고 때로는 적었습니다. 단지 실수를 피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맥스는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노리스와 르클레르의 대결이 경기 중반 그의 삶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결이 타이어 관리를 도와줬습니다. 만약 랜도가 초반에 위치를 유지했다면 훨씬 더 치열한 경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토 울프도 세계 챔피언십 싸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맥스 베르스타펜은 타이틀 경쟁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토 울프가 말했습니다. 추격자일 때는 항상 정신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언더독은 확률이 불리하기 때문에 압박 없이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에서의 지배력으로 폴 포지션을 차지하고 스프린트와 경기를 이기면서 베르스타펜은 선두와의 격차를 40점 차이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토토 울프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십을 놓고 경쟁하는 두 명의 드라이버와 뒤에서 오는 또 다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때는 맥스나 페텔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제3의 인물은 항상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레드불이 2023년이나 2024년 초의 지배적인 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토 울프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차의 잠재력을 끌어냈고 맥스는 현재 그리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는 포뮬러 1을 운전하는 데 있어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박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당신은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지, 추월을 위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랜드 노리스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라고 토토 울프가 말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갔지만 몇몇 순간에는 두 번 생각해야 했고 토토 울프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확률은 그의 편이 아니지만 추격하는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는 맥스 베르스타펜에 관한 것입니다. 때때로 추격자가 리더보다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는 세인츠가 오스틴에서 안토널리와의 사고로 인해 멕시코 그리드에서 5위 강등 페널티를 받을 것이고 게다가 그의 면허에 페널티 포인트 2점이 추가되어 현재 총 4점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인트가 12개월마다 초기화되며 12점에 도달하면 경기 출전 정지가 발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멕시코에서 자유연습 1회를 건너뛸 해밀턴부터 오스틴에서의 르클레르 경기, 바세르의 발언, 그리고 베르스타펜과 토토 울프의 발언까지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답글 다는 것이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세계 챔피언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맥스에게 정말 구체적인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며 채널의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림을 활성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투토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